오늘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모두 국민이 원하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또 국민이 원하는 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이전에는 왕정이 있었죠. 왕이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어떤 법률이나 원칙이 없이 왕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었어요. 이런 왕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사람은 다 평등하니까 이제 우리는 왕정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주주의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민주주의란 말이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보면은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티아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은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하고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며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국민이 지금은 대표자를 뽑는 정치 형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이 대표자를 뽑지만 이 대표자가 국민을 옛날의 왕정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입각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뒷부분을 더 살펴볼게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된 형태라는 점이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3번과 같은 뜻인데요. 다스리는 사람, 치자와 피치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된 형태입니다. 왕정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왕이고 국민은 다스림을 받는 자라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된 형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왕정과 민주주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특징을 더 살펴볼 건데요. 민주주의의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간접 민주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민주정치란 뭔지 살펴보면은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대표자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간접 민주정치의 특징이고요. 최초의 민주정치는 대표자를 뽑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일을 다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작고 영토의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이제 이 사회에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았을 때는 딱히 대표를 뽑지 않더라도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가 매우 많죠. 이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의 이제 장단점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직접 민주정치의 장점은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접 민주정치에서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일을 대신 결정할 소수를 뽑게 돼요. 대표자들. 이 대표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자치의 원리를
직접 민주정치에서 간접보다 더 실현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사회 규모가 커졌는데 이렇게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간접 민주정치의 장단점을 보면요. 장점은 이제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의 사회에서도 대표자를 선출만 하면 대표자들이 국민의 일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 수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져도 이 정치 결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을 뽑아서 이 몇 명이 결정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히 다 받아주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에 비해서는 더 어렵고 또 내 생각 다 들어주지도 않네. 투표해봤자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도 않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나랑 정치는 상관이 없어. 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부분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는 비록 간접 민주정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전달되기 어렵거나 무관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간접 민주정치를 선택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가지고 이 간접 민주정치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국민투표제가 있네요. 여기 보면은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의결하는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접 민주정치에서 아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건 대표자들이 하지만 이 결정이 그냥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시문에 든 것처럼 헌법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헌법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담고 있으니까 이 대표자들이 함부로 이 헌법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같은 거를 바꾸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국민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직접 민주 정치가 간접 민주제에서도 남아있는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면요. 국민 발안제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법률은 이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 개개인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가 있어요. 라는 걸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 발안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뽑힌 사람들이 성실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뇌물을 받는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내가 뽑았지만 너는 대표자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 너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 소환제입니다. (3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아까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이 그동안 모든 국민을 다스리면서 권력과 뭐 좋은 건 다 차지하고 내 맘대로 하고 그 모든 권력을 이 국민들에게 다 넘겨주는 게 이제부터 너네들 다 가져 이렇게 순순히 하진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낸 선물인데요. 이 투쟁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3가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명예혁명을 보면요. 내용은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로 전제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교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왕이 자기 맘대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것을 입헌 군주제, 왕은 아직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정치는 헌법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제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입헌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건데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게 이 왕 혼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입헌이라는 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의 결과 입헌주의가 확립되었고 의회 정치가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로는 권리장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미국이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이 우리는 독립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우리는 이제 너희 식민국가 안 하고 너희와 동등한 국가가 될 거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최초의 민주공화정과 대통령제 국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뽑잖아요. 이 대통령이 있는 국가가 바로 대통령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을 보면요. 그 전에 이 왕정에서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태어났을 때부터 그 부모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되게 차별했잖아요. 이제 시민들이 이런 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이 왕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다 평등한 사회, 우리가 전체 국민이 다 행복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관련 문서는 인권 선언문이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사건을 잘 유념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볼 건데요. 먼저 아테네의 정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때 아테네라는 건 고대 사회에 있던 그 아테네를 의미하는데요. 이 민주주의가 처음 태동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민회라는 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회는 이제 시민들이 모이는 어떤 회동을 의미를 하는데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입법, 군사에 관해서 최고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은 대통령이 하죠, 우리나라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있고 군사, 국방부라는 걸 더 가지고 대통령이 최고 권한을 쥐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아테네의 민회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회의 의미는 모든 시민이 모였다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인 게, 여자와 외국인, 노예는 시민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급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민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었는데, 지금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아니어야 되고 노예가 아니어야 되고 여자가 아니어야 돼요. 너무 슬프죠? 어쨌든 이때는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신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민회에 와가지고 정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 모든 시민에게 정치 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시민과 계급이 있었던 사회라는 점, 그리고 시민의 자격을 성인 남성에게만 줬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테네에서는 평의회, 재판소, 행정관 등등을 또 운영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도편 추방제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요. 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참주의 위험이 있는 인물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제 민회에서 다 결정을 하지만 이 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부터 여길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사람들이 얘 위험한 것 같아. 이렇게 적어서 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그 인물을 이 사회에서 아예 추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걸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이 민회의 특징은 중우 정치의 발생이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결정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선량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하고 그런 그 똑똑한 시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걔 중에는 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전체 이익보다는 혼자만 잘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체 이익에 그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정치에 참여하게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할 그런 걱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의 그 단점으로도 언급이 되는 점이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혁명의 결과와 한계를 보면요. 결과로는 의회 민주정치와 입헌주의 원리가 장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와 이제 평등의 이념이 그전보다 확산되게 되었다,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여전히 제한되었다. 이 말은 왕정에서 이제 의회주의로 넘어오긴 했지만 한 번에 이제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재산이 있는 남자, 그 다음에는 남자, 그 다음에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 의회주의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 과정은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사람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회계약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구성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왕이 이제 지배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살고 있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이건 왕이 뭔가 훌륭해서 이 나라가 된 거야. 원래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건 왕 한 명이 똑똑해서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에 동의를 했고 나라를 만들자, 계약을 하자. 그래서 나라가 생겼다. 이런 이제 이론과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왕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왕의 지배가 당연한 게 아니야. 왕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조차 이게 다 우리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는 이론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권리를 더 주장하게 되고 평등하고 민주정으로 가는 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된 게 사회계약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천부인권설입니다. 그전에는 왕이 너 재산 다 내 거. 너 앞으로 평생 일하고 그냥 너는 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거를 이제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내 자신의 존재는 되게 소중하고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권리가 있어.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나나 왕이나 똑같아.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천부인권설.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받은 인권이 있다는 이런 이론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 왕을 몰아내고 민주정치를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입헌주의란 게 있는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왕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란 걸 만들 거야 라는 거죠. 앞으로는 왕이 다 결정하지 않고 이 헌법에 의해서 다 결정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는 기본적 인권,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여러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권력의 분립. 이 왕을 우리가 없앴는데 헌법을 만들었지만 어떤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권리를 뺏기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대표자를 뽑더라도 이 권력을 나눠줄 거야 라는 게 바로 권력 분립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건 대통령이 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법률에 입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심판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법원이 하고 있죠. 그렇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나눠놓은 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도 헌법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개인주의인데요. 그전에는 워낙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개인의 가치를 주장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가 안정화가 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 국가보다 이 개개인의 삶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론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도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몽주의인데요. 계몽이라는 거는 꿈을 깨게 해주다는 거예요. 그전에 왕정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밥만 먹고 사는 것만도 행복해.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소중한 존재고 이 국가도 우리가 다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이제부터 입헌주의를 하게 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시민혁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